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 또 있죠. 바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명계에서도 바로 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했고 특별 면회까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거절됐습니다만. 심지어 박찬대 최고위원은 저희 TV조선에서 측근과 접촉한 사람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TV조선 보도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짜뉴스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가는지. 아무튼 만난 적도 없고 면회 간 적도 없고 부인은 얼굴도 모른다. 그게 사실은 분명한 팩트거든요. 뭘 더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변호인이나 이런 분들? 예, 변호인들도 그 건 관련해서 만난 적이 없어요. 면회를 네. 시도한 적도 없다? 전혀. 예. 왜 그런 얘기가 다 하는지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도 얘기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뭘 더 얘기하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보좌관이 이제 들어가시죠. 얘기 더 하지 마시고. 얼굴도 모르는 사이다. 얼굴도 모른다. 얼굴조차 모른다. 자, 이러면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랑 전화는커녕 얼굴조차 몰라. 이랬던 박찬대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을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화한 적은 있는데 제가 뭐 적극적으로 전화를 드렸다든가 그분한테 전화를 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직위와 만난 것은 사실인데요. 저랑 대화하다 말고 전화가 오니까 받으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셨어요. 부인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번에 폭로한 대로 검찰에 심각한 인권 침해 사실 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냐. 우연히 바꿔진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해요와 압박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처음에는 얼굴도 모른다더니 결국 통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와서 바꿔주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과 통화를 했고 본인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최측근과 같이 있던 자리에 그 부인이 전화를 그 최측근에게 걸어와서 그 전화를 이제 너도 한번 받아봐라 이러니까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받았다. 그래서 받았더니 부인이었고 그래서 뭐 안부를 여쭤봤고 그리고 또 검찰의 말씀 지금 들으신 대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이게 좀 약간 포인트가 어긋나는 게 그 직전에 이제 뭐 얼굴도 본 적 없다, 부인을 만난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애초에 저희 그 보도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최측근과 만난 사실이 있다.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거기서 뭐 당이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하나 있었고 그 이화영 전 부지사와 통화를 했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아까 최초에 처음에 해명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면회를 간 적이 없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얼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그래서 동문서답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도한 내용과 달라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에서야 비로소 이제 통화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찬대 의원은 그 당시의 해명이 본인의 의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에 이제 검찰의 회유와 압박 프레임이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본인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 프레임 전환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저 당시에는 저렇게 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어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황당하게 짝이 없는 게 근데 그 우리가 통상 그 통화하다가 이렇게 바꿔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안부도 아주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건데 부인이 재판에 있었던 회유 압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갑자기 바꿔준 전화해서 그런 얘기 합니까? 더 이상한 것은 이 전화를 전후해서 변호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희대의 법정 부부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은 변호사 못 바꾸겠다. 부인은 변호사 바꿔라. 그래서 재판이 지금 지연돼 가지고 검찰이 지금 이로 인해서 지금 영장 청구하는 시점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결국 이게 저는 굉장한 앞으로도 부담이 될 것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만일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어도
만일 이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그러면 저는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대표의 측근이 부인과 통화한 그 시기를 지으면서 변호인이 바뀌고 그 바뀐 변호인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의 얘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도 법정 다툼에서도 굉장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뭐 짧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 저는 박찬대 의원이 뭐가 두려워가지고 맨 처음에 그렇게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 저렇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의 동지가 이제 감옥에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한 그런 전화 부인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엄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특별 면회를 몇 번 가봤지만은 그게 다 교도관에 의해서 기록되고 하기 때문에 외부의 뜻이 엄밀한 방법으로 이화영 지사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에서 엄청난 압박을 당하고 있는 우리 동료를 응원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애초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했느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7월 25일 날 재판이 열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무슨 재판이었느냐? 자,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김성태 전 회장한테 먼저 부탁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고 검찰에서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한마디만 들으면 돼요. 근데 못했어요. 왜? 변호인이 갑자기 해임이 되면서 1번 연기가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8월 8일 날 또 열렸어요. 또 하려고 했더니 또 연기가 됐어요. 이번에는 또 엉뚱한 죄송합니다. 덕수측 변호사가 나타나서 의뢰인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더니 나 이 재판 못해. 기피 신청할 거야. 그러다가 결국 또 연기가 됐어요. 그 맥락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지금 비껴나면서 교묘하게 계속 박찬대 의원이 거짓말을 하는 건데 있을 수 없는 법정 부부싸움이 벌어지면서 재판이 파행이 됐고 그때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진술서 내가 증거 동의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어도 조서는 공개될 수도 있었고 증언을 했으면 파급력이 훨씬 더 컸을 텐데 그때 그 한마디만 했으면 재판도 확 달라지는 건데 그렇죠. 그걸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막는 게 왜 벌어졌습니까에 대해서 기자가 취재를 잘 했고 그리고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 원인이 이화영 부지사의 40년 지기를 박찬대 의원이 만났고 거기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과 통화했던 게 원인인 것 같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그걸 저렇게 교묘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상 자기가 원인이 됐던 거에 대해서 이제 피해 나가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죠. 근데 저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왜냐면은 법정에서 우리 얘기할 때 변호사들이 흔히 변론할 때 누구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습니다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럼 그 사람 아예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예. 통화했던 사이에 대해서 그런 표현 안 써요. 그러니까 얼굴도 모른다는 거는 아예 모른다는 뜻인데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지금 이제 와가지고 말을 바꾸는 게 갑자기 바꿔줬다 이러는데 맥락 없이 이렇게 국회의원이랑 통화하는데 누가 이렇게 바꿔줍니까? 이게 대신 좀 이렇게 얘기 좀 전할 수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 약간 컨퍼런스 콜 분위기로 이렇게 통화가 되는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통화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걸릴 때 해명이 좀 더 부담이 어려우니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비일비재한데 애초에 노리고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마당에 거짓말까지 저렇게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프레임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저는 그때 당시에 파행의 원인은 박찬대 의원부터 찾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민주당 측에서는 회유는 일절 없었다라는 입장이라는 점도 말씀드리죠. 통화는 한 것까지는 인정을 했으니까 통화는 했지만 회유하진 않았다라는 게 현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박찬대 최고위원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여겨지는 인물이죠. 자, 그래서 그의 발언, 그의 행보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결과 네. 만약에 정말 구속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민주당의 사실 심각한 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플랜 B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혹시 공개적으로 논의는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구속이 되더라도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느냐 안 내려놓을 것이다. 네. 지금 비명계 인사들은 늘 단결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단결의 모습을 지금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구속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결속 이런 말씀이신가요? 필요하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물론 박찬대 최고위원의 발언이 곧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측근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가능성, 그 가정입니다만 나중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이 된다면 그다음에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냐. 자, 뭐 옥중에서 계속 공천권까지 행사를 하느냐. 지금 이런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플랜 B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 구속이 될 경우에 당이 심각한 위기에 놓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둘러싼 이제 플랜 B도 생각을 하고 있다,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옥중 공천 얘기도 나오고 비대위, 전당대회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박 의원은 총선을 의원들로만 치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구속이 되더라도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결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이 오늘 아침에 또 다른 라디오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이 플랜 B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기했어요? 이제 좀 이 플랜 B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옥중 공천 이걸 제일 많이 이제 연상을 시키게 되니까 이제 그 부분도 가능하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물었는데 이건 뭐 지도부와 다 공유된 생각은 아니고 이 대표의 생각 당연히 아니고 이제 본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얘기를 한 것이다. 지도부 차원의 플랜 B는 없다. 이렇게 다시 또 이제 보수적인 태도로 돌아갔습니다. 예, 물론 이게 전망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상황을 가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플랜 B 하니까 뭐 한쪽에서는 어제 저희들 전해드렸잖아요. 뭐 정청래 최고위원을 대표로 하는 방안도 있다. 뭐 이런 한쪽에서 얘기하고 물론 무슨 소리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옥중 얘기도 나오고 민주당에 계시니까 제일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실 것 같은데 플랜 B 뭘까요? 예, 사실 그동안에는 플랜 B라는 게 뭐 일종의 금기 비슷하게 조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어느 정도 이제 확실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영장이 청구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제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 심사 나가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가능성은 발부 아니면 기각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각됐으면 다행이지만 이제 발부될 경우에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옥중에서 뭐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저는 이런 것은 이제 뭐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을 수 없다? 예. 아니,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팽배한 거죠.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최근에 만나봤는데 플랜 B라는, 뭐 플랜 B인지 뭐 명칭은 몰라도 예.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분위기는 있고 또 뭐 구체적인 인물들도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 예, 합리적이고 또 개파색이 없고 특히 또 영남 분들이 뭐 중심적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굳이 그분이 누군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괜한 오해를 또.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플랜 B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요 얘기만 해보죠. 이게 이제 왜 이 전제는 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이제 다시 결국 이 회기 중에 열리면 이게 이제 또 국회로 공이 넘어오고 지난번에 결국 찬성이 139, 반대가 138, 찬성이 한 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체포특권 포기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온다. 지금 당내 상황 이런데 안 그래도 혁신안 때문에 당내 분란이 많은데 이러면 이재명 대표도 회기 중에 청구가 되면 장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담도 못하고 정말 그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다 악재인 거죠. 왜냐하면 자 그래 최대한 민주당이 단결해서 부결시켜 줬다고 쳐요. 바로 방탄정당 또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아주 끝까지 사법 리스크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 가결이 된다. 이거는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가는데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놓고 본다면 가결 구속 신병 확보될 수 있는 사안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 구치소 안에 들어간다. 민주당으로는 상상하기 싫겠지만 그게 현실화될 때는 플랜 B 가동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안에서 당무를 처리합니까? 지금 재판받는 것도 사실 당대표로서 가는 것도 굉장한 말하자면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말하자면 당무에 대한 옥중 결재를 하고 모든 당무를 집행한다? 저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뭘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제발 요 회기 기간을 좀 피해서 6일 동안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이것은 뭐 법원이 정하는 거지 국회가 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옥중 공천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건 이제 당위의 문제인데 네. 이재명 대표의 평소의 그 행태를 봤을 때 그것도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예 불가능하지 않는데 저는 그게 온다면 당이 더 극심한 내용에 빠지기 때문에 아마 저는 세 분의 어떤 리더십이 이걸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재명, 이낙연,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세 분이서 말하자면 직접적인 면담은 아니겠지만 대리인을 통한 사안을 통해서라도 당의 위기 극복을 위한 혹은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점 조정을 위해서 저는 어떤 플랜 B를 가동하는 그 시점이 저는 찬바람이 불기 전에 저도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게요. 거기서 플랜 B 만들 때 이낙연 대표도 참여를 해야 된다.
당연히 저는 뭐 이낙연 대표라기보다는 그쪽에 몫을 가진 대리인이 참석할 거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까 자정에 나갔잖아요. 예. 그 검찰 수사 받고 나가시고 이제 9시 최고위에 바로 참석을 했어요. 오늘 최고위 아침에. 참석했어요. 속보가 들어왔군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예. 이제 기자들이 검찰 조사 받았는데 소회가 어떠냐라고 했더니 지금은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 이러면서 정치 수사, 조작 수사에 쏟을 에너지를 경제 위기 극복 또 민생 회복에 쏟아주길 바란다. 이렇게 정치 수사, 조작 수사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제 경제 민생에 더 집중해 달라. 그러면서 또 언론인들한테도 경제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뭐 다른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영장 청구 마찬가지로 그 질문들에는 다 답을 안 하고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뭐 평소 얘기랑 크게 다른 건 예. 없네요. 예. 근데 오늘 최고위에는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런 위기가 과연 여당인 국민의힘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암 치료하면 소생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큰 암을 치료하기가 되게 힘들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은 거의 몰살됩니다. 우리 당을 폄훼하고 당을 조롱하고 이렇게 모욕을 했어요. 그런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우리 당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어요. 자, 지금 일단 이 발언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은 물론 이건 뭐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른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복이 많은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 지지율이 사실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워낙 못해서 이 반사이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민주당이 정리가 되면 이재명 없는 민주당이 되면 그때도 국민의힘 자신 있느냐, 내년 총선 자신 있느냐 지금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른바 뭐 친윤으로 알려진 이철규 사무총장이 자꾸 당내에서 그런 얘기하면 우리 배에 지금 가고 있는 배에 이거 괜히 밑 빠진 배 구멍 뚫린 배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지금 배를 침몰시키려는 승객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 우리 못 태운다. 이런 사람 누가 태우겠느냐? 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침몰시키려는 승객? 당내 국민의힘 내 침몰 이런 사람이 누구지?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당내 분위기와 다른 얘기를 내는 소수 윤상현 또는 뭐 하태경 이런 사람들을 겨냥한 걸까요? 저는 이제 맥락을 잘 봐야 된다고 보는 게 이게 이제 승객을 태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탄 승객은 제외가 될 수 있고 지금 밖에 있는 승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래도 일단은 지금 내년 공천 생각하면 일단 티켓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맥락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예. 저는 이 발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권 내에서는 내년 총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로 치를 거야. 윤석열 대통령 브랜드로 간다고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지지율 40%인데 과연 수도권 승리할 수 있을까? 저는 어찌됐든 당에서는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브랜드로 치르는 집권 3년 차의 선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용납하기 좀 어렵습니다라는 저는 위험 경고를 알린 걸로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당의 어떤 분열과 혹은 당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체성을 해치는 그런 발언들 좀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쪽에 좀 방점이 찍혀져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실 당의 실언으로 인해서 김재원 최고라든가 태용호 최고위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말하자면 당원권 정지 받고 있고 또 최고위도 내려놨잖아요. 이 이외에도 당의 정체성에도 약간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선제적 경고를 한 것이다. 전 그렇게 봐야지 아주 특정인을 겨냥해서 누구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거는 조금 과도한 해석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